오늘은 말이죠. 네. 저희가 좀 법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법적으로 혹시 법정에 서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 있습니다. 있어요? 2번이죠. 아 진짜로? 네. 왜? 한 20년 전인가요? 그 향군법 위반으로 아니 아, 진짜? 예비군을 나오는데 그때마다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못 갔어. 못 갔더니 나중에 향군법 위반으로 이제 법정에 갔는데 이제 직결이라 그러죠, 그걸. 아 진짜 법정에 갔어요? 직결을 불렀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판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한 20명, 30명 정도가 동시에 재판을 받더만요. 내가 몇 번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네. 주민번호 뭐예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는 또 제가 창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네. 대부분 처음엔 같아요. 네. 그리고 판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내가 봐도 판사한테 사과할 게 아니잖아.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는 네. 그 피해자한테 사과해야 네. 되는데 근데 판사님한테 판사님 형 너무 비굴한 자세로 있다가 판사님이 자 그러면은 벌금 얼마에 처합니다. 그러면 판사님 내 말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 많이 이 시쳇말로 많이 어필하고 많이 개기는 사람들 네. 벌금이 올라가. 아 진짜 그 자리에서? 거기서 약간 행패 비슷한 수준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판사님이 다시 하겠어요. 뭐 어쩌고 이거 원래 벌금이 200만 원이야. 벌금 300만 원. 아 씨발 뭐 어쩌고 뭐 이랬단 말이야. 이랬단 구류. 야, 그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특집으로 그때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향군법 위반. 향군법 위반 판결을 하셨던 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시는 도진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법정에 서보셨구나. 네. 네, 정말 제대로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아요. 네. 판사가 판결할 때 1순위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가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너무 처음부터 비밀을 공개했나요? 네. 2순위는 두 번째 양형 요소는 여론이에요. 네. 여론이 얼마나 이 범죄에 나쁘게 보느냐.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수치하기는 어렵지만 100만큼의 죄를 저질렀어요. 100만큼의 죄를 저지른 여러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기사에 많이 나고 여론이 안 좋아. 그럼 이 사람한테 더 많은 형량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3순위가 법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판사가 AI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거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을 아니 것 같은데. 정영진 씨가 들으셔야 되는 게 법정에 안 가본 사람과 법정에 가본 사람 지금 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왜냐면 이 법정에 태도라는 게 있어요. 태도라는 거는 뭐냐면 법정에 서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내가 잘못이었고 뭐 명백한데 명약관화한 잘못에 대해서도 처음에 막 수그리고 이러는 것들 자체가 본인의 양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다가 조금 수가 틀리면 그 사람들이 막 저기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지은 죄도 괘씸하지만 이 사람의 태도, 우리가 뒤에서 봐도 우리를 열받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100만 원만 내고 나가? 150원 받아야지. 판사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변호사 하시는 우리 도진기 변호사님은 우리 장 감독님 좋아하는 우리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우리 2017년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시고 승진이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밀려났다.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셨는데 심지어 한국 추리문학대상 2014년에 추리문학으로 또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런 걸 좀 알고 오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도진기 변호사님 추리소설을 쓰셨다는데 그게 재판 과정에서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시면서 그런 추리소설에 대한 감각 같은 걸 키우신 겁니까? 재판에서 어떤 소질을 얻는 것은 전혀 없고요.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건데 그냥 우연한 계기로 쓰게 된 겁니다. 재판의 어떤 경험은 추리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판사의 업무라는 것은 네. 가장 해오던 대로 잘 적용해서 하는 사람이 잘하는 판사예요. 근데 소설가 창작자는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 방향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판사를 하던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으로 네, 네. 이 소설을 쓰면 망하는 거죠. 너무 뻔하게 가는구나. 그렇죠. 스위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법조인분이 소설을 쓴다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그 동기가 그 우연한 동기로 그 출퇴근을 한 왕복 2시간 넘게 했었어요. 네. 그때 한참 그 일본 소설들이 막 마구잡이로 수입되면서 그때 이제 추리소설 좋아하니까 네네. 읽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걸작들을 보고 막 감동도 하다가 네. 소설을 쓰게 된 어떤 용기를 주게 된 것은 이제 그 중에 섞여 나오던 그 졸작들.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그렇죠. 이걸 있겠다.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출간될 정도면 나도 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와닿네요. 네. 우리 저 장항준 감독님 영화 보고 영화 감독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 12만 명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리 소설을 쓰시게 됐고 그 잘 됐습니까? 소설은? 아직까지 제 이름이 안 알려졌지 않습니까? 15년을 썼는데. 지금 됐네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변호사님 처음 뵀는데 이렇게 딱 외모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에서 큰 욕망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어떤 바램이나 욕망, 내가 이걸 성취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느끼지 않는데 그냥 대충. 법이라는 게 결국 그런 인간의 어두운 면을 혹은 뭐 인간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어쨌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이제 막아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법은 잘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뭐 무슨 판결 뉴스 같은 거 나오면 되게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거의 다 이제 댓글 보면 그렇지. 뭐 판사 이게 이거밖에 인공지능으로 판사 바꿔라.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대로 하자면 판사는 인공지능이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누가 하든지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판사마다 조금 다른 결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생기는 건데 원래는 법은 일관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이 하는 게 맞죠. 근데 기술적으로 아직 안 되니까 판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정말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인공지능이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확실히 판사를 그만두시니까 이제 내 밥그릇이랑 상관없다. 너무 예리하셔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왜 AI가 하게 되면은 사실 AI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오차가 생길 텐데. 네. 근데 인간의 오차나 그런 그 감정에 의해 휩쓸리는 판결보다 훨씬 더 AI가 또 이 낫다라고. AI의 판결을 네. 가지고 또 어떤 뭐 이것이 합당했는가 뭐 이런 기준도 생기고 막. 뭐 그럴 수도 있겠죠. AI가 해버리면 네. 1심, 2심, 3심이 없어지는 거죠. AI가 한 걸 또 다른 똑같이. AI가 판단할 그러네. 수도 없으니까 네. 그 1심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뀔 때 AI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AI인데 그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이제 판결 같은 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욕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 판결문을 다 보게 되면 저는 그 욕 중에 한 90%는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그 사건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거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판단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 선생님이 정말 이 말씀하신 게 너무 놀란 면이 많은데 저도 사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했다가 또 욕을 먹으니까 네. 차마 이제 그런 말을 못 하는 건데 제가 판사 시절에도 네. 좀 다른 판사들하고 좀 달랐던 게 뉴스에 좀 이상한 판결으로 보도가 되면 네. 그 판결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서 왜 이런 판결을 하지라고 읽어보면 딱 그 선생님 말씀대로 네. 90% 정도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납득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혹은 너무 약하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을 때 어떤 판사님은 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더 과하게 판결을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분은 야, 여론이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오히려 더 약하게 판결하는 경우도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판사들이 이제 여론에 많이 조금 압박을 받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조금
여론의 칭찬을 받고 싶다 네. 이런 게 좀 보이는 판결도 사실은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가끔 정말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네. 네네네.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여론에 좀 더 칭찬을 많이 받으면 혹시 승진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영향이 없죠. 오히려 네. 사실은 그것은 좀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론의 어떤 그 너무 동향에 귀를 기울이면서 일상적인 기준에서 좀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 그러면 여론은 좋아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이 사람 왜 이렇게 좀 벗어나는 판결을 하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법원 내부에 뭔가 조직이 있어요? 조직은 없습니다. 조직은 없는데 여기 양형 기준 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고 어떤 관행상 이런 사건에서는 얼마를 한다라는 것을 판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업무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튀는 판결을 했다 그러면 조금 일단은 그 자체로 안 좋게 보는 문화가 있긴 있어요. 네. 제가 전에 이제 그 알쓸범잡이라는 방송을 할 때 정재민 판사님 그 지금 심의관님이신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한테 이거를 혹시 상의하신 적이나 사건을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신 이게 왜냐면 조금이라도 사이가 좋은 부부는 당연히 서로의 일들을 고민이나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얘기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얘기해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사모님이 사형. 거기 무조건 사형. 완전히 우리 일반적인 대중적인 생각에는 일벌 100개만이 범죄율을 줄인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혹시 그 변호사님도 그 재임 시절에는 혹시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합니다. 다 합니다, 판사들.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요. 또 말하자면 일반 시민의 눈높이를 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형인가요? 사모님도? 강한 판결이 많이 나. 사형. 구속, 사형.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컴퓨터 인터넷 하다 보면 야 저런 놈 다 뭐 잘라버려야지 아니면 뭐 사형시켜야지 뭐 20년 무슨 20년이야 저건 저 평생 콩밥 먹여야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 보다 보면 당연히 그 사건 하나만 보면 야 진짜 사형시켜도 너무 이게 사형도 아까운 놈들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이게 얘가 사형이면 형평성에 입각해서 다른 비슷한 친구들도 다 사형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사형이면 그보다 조금 못한 애들은 무기징역은 돼야 될 거고 그보다 조금 더 못한 애들은 또 뭐 징역 30년 이렇게 때려야 될 텐데 그렇게 다 하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 그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마음은 좀 후련하지 않지만 아마 저는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좋은 것 같지도 않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살인죄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살인죄의 경우에 우발적인 살인 경우에 평균적인 관행상 형량이 12년, 13년 정도예요. 살인의 경우 네. 가실치사 아니고. 네. 고의 살인의 경우에 우발적인 경우에는 그 정도라고 계획살인은 훨씬 높아집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이 12년, 13년인데 다른 범죄 정말 악성이 높고 우리가 분노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막 그보다 형을 확 높이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형의 체계가 무너지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점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판결 같은 거 우리가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은 뭐 200년 뭐 이런 거. 그렇죠. 징역 230년 막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네. 이걸 유기징역이라 그랬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뭐 30년 이상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무기징역이라는 이렇게 가둬버리고 그쪽에서는 왜 유기징역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요 범죄를 한 5개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한 개가 뭐 살인이고 나머지가 짜잘한 거예요. 그러면 살인에다가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1.5배까지만 가중할 수 있어요. 살인죄가 10년이라고 치면 1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가장 그 큰 범죄의 50%. 그렇죠. 거기까지만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단순 합산입니다. 범죄 5개면은 이거 30년, 이거 20년, 이거 15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200년, 300년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체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냥 그거는 처음부터.
그냥 우리나라가 네. 대부분에 보면 이제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네. 모델들이 다 일본 쪽 모델들을 많이 차용을 했거든요. 이것도 혹시 그런 경우입니까? 그래서 일본 모델인데 사실은 그게 원료는 독일이거든요. 아. 독일 법학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네. 우리는 그걸 따르고 있는 거고 미국은 영미법이라 완전히 네네네.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뿌리부터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그쪽하고는. 네네. 그 이제 철학도 약간 좀 달라요. 그 영국의 실존 철학 그리고 이제 아니 뭐 형님한테 이런 얘기까지는 뭐 드릴 건 없네. 네, 그래도 얘기 길어질 테니까. 또 막상 깊게 들어가면 얘기를 못 해요. 네, 하여튼 독일이 약간 좀 관념적인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형님. 진짜 좀 전에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네가 친 거 아니야. 정말 이 방송 화면에서 야마도입니다. 그 일본 법계입니다, 그게.